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옥은 세계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생명공학이나 전자공학, 신소재와 나노기술 등의 분야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한국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술 분야가 있다. 바로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 관련 목공과 설계 기술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각광받는 시대. 젊은이들은 전통 기술 분야를 인기직업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옥 건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금 한국 경제 발전 단계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옥의 특징들. 가령 전혀 인공적인 칠을 하지 않은 원목과 이에 어우러진 종이벽이 주는 편안함,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외형, 방문객들로 하여금 한옥이 가진 멋의 깊이를 천천히 발견하게 해주는 인간 친화적인 디자인. 이런 요소들은 한국 현대 건축물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현대 초고층 건축물에도 한국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독특한 멋을 안겨줄 것이다. 한옥의 요소를 현대에 적용하면 디자인과 멋, 감성 측면에서 한국의 건축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현대 고층 건물에 한옥의 심미적 원칙들을 고려한 호젓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고층 건물의 가운데 한 층을 정원으로 분리되는 조그만 한옥 공간으로 꾸며보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디자인은 현대 건축물에 새로운 생동감을 부여해 한국 전통 건축의 개념을 되살릴 것이다. 진화한 한옥 건축물은 전 세계 도시 기획이나 디자인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가의 힘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 하드파워는 군사력, 경제력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힘을 말한다. 과거에는 이런 요소들이 한 나라의 영향력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한 나라의 문화, 정치적 가치관, 대외정책 등과 같은 소프트파워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 조지프 나이 교수의 주장이다. 하드파워가 군사력이나 경제제재 등 물리력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라면 소프트파워는 매력을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지프 나이 교수의 소프트파워 외교에 대한 주장을 보면 한옥이 한국 외교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나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7년간 교수를 한 적이 있다. 그곳에 있던 일본관 재팬 하우스는 일본 전통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방문객들은 다도 예절을 배우고 일본의 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동네 주부들도 모여 일본 예술과 문화, 미학, 미적 감각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일본관은 미국인들에게 일본이라는 존재, 즉 일본의 철학과 생활 간습, 정신적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영감을 주는 하나의 원천이었다. 그것은 일본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알리는 중요한 일을 수행했다. 세계 곳곳에 한옥을 지어 한국 전통 문화와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장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모스크바, 파리, 런던, 도쿄, 방콕, 시카고의 한국관을 만들어 아이들이 그곳에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주부들이 모여 한국 전통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 영향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인식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는 이미 많은 코리아타운이 존재하지만
그곳은 한국인 거주지일 뿐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거나 한국산 물건을 사는 것에 그친다. 해외에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 한옥 기술에 대한 투자부터 시작하자. 한옥 건축가, 특히 젊은 한옥 건축가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 이들을 전 세계에 파견해 한옥을 짓게 하고 한 세계인이 한국을 느끼게 해야 한다. 맨해튼다움보다 서울다움을 추구하자. 서울특별시청 청사였던 서울도서관에 가보면 게르만적 금욕주의가 느껴진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이 건물 3층에는 지난 세기 서울의 발전 과정을 전시한 작은 공간이 있다. 벽면에는 역대 서울시장의 사진과 양력을 적은 패널들이 모자이크를 이루며 걸려있다. 이 전시물에 따르면 초대 시장은 1946년부터 1948년에 재직한 김형민이다. 그전에도 이범승이라는 첫 한국인 서울시장이 있었지만 당시 시정은 옛 식민시 체제를 답습한 상태였다. 현대적인 서울시 행정이 확립되기 이전이었다. 서울시장의 수를 광복 이후부터 세는 것은 서울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식민시대 18명의 서울시장, 경성부윤을 여기에 포함시킬 순 없다. 모두 일본인이었던 그들은 식민 착취의 정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이 시장들의 신전이 인위적이며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최초의 서울시장은 1395년 한성부 판윤으로 취임했던 성성린이다. 조선왕조에는 수백 명의 서울시장이 있었다. 권한이나 임기에 있어 한성부 판윤을 서울시장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모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600년 넘게 지속된 도시의 수장으로 기억될 자격이 충분하다. 조선시대 서울시장에 대한 완전한 무지 때문에 우리는 500년 동안 서울이 어떤 행정정책을 펼쳤는지 알지 못한다. 당시 관리들의 승진제도, 환경보존과 도성 내 농업정책, 시장과 공장의 관리, 서울 각 구역의 행정에 대해 아는 사람은 소수다. 또한 현재와 미래에 적용할 만한 서울의 지혜로운 옛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급하게 서울을 현대도시로 만드느라 서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집단적인 지혜도 내던졌다. 현대의 서울 사람들은 서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파리 사람들은 센강 위에 놓인 다리의 이름을 모두 안다. 하지만 청계천, 다리의 이름을 모두 열거할 수 있는 서울 사람은 거의 없다. 온갖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은 과거의 건물과 기념물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흔적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흔적들이야말로 새로운 서울을 건설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촌역의 옛 역사는 지금의 현대식 건축물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불필요하게 큰 규모로 건축한 새 신촌 역사는 늘 텅텅 비어있고 아름답지도 않다. 이런 제거는 어리석은 결정이며 자한과 등의 낭비다. 한국은 서울을 마치 런던이나 싱가포르, 파리처럼 만들어 새 문화를 창조하려는 것 같다. 다른 도시가 되겠다는 서울의 집착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는 서울역 국가공원 프로젝트다.
서울역 근처를 지나는 고가도로를 나무가 우거지고 예술작품으로 뒤덮인 공원으로 만든 이 프로젝트의 모델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하이라인 공원이다. 이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네덜란드의 건축사무소 MVRDV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나는 많은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에 진짜 필요한 것은 맨해튼다움이 아니라 서울다움이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잠자는 과거 전통을 재해석해 오늘에 맞는 실행 가능성을 찾아주는 일이다. 서울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유리와 강철로 지은 사무실 빌딩과 아파트가 옛 고물목을 완전히 뒤덮고 있으며 건물의 외장과 내장을 포함해 전통 건축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서울의 심층 구조는 이미 파괴됐다. 경희궁의 가장자리를 따라 지은 아파트는 전통 도시 환경과 맞지 않는다. 을지로 이가에 솟은 웅장한 사무실 건물들은 상인이나 시민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지 않았다. 지난 500년 동안 정겨운 마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던 동네들은 사라졌다. 급격한 도시 환경의 변화는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혁신 정신의 연속성을 단절시킨다. 서울을 또 다른 싱가포르로 만들어버리면 서울의 보건력을 그토록 뛰어나게 만든 모든 것이 죽어버린다. 생기 있는 문화를 발견하려면 을지로 삼가 주변 공장들을 찾아야 한다. 뒷길의 소규모 공장에서는 예술가들이 조각품을 만들고 있으며 중앙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예술가들과 힘을 합쳐 생동감 있는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서울의 과거 모습을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과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래 남을 새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 과거 멜로디의 새로운 변주곡이라는 관점에서 현대 건물을 바라봐야 한다. 전통 한옥의 요소를 사용하고 때로 유리나 강철 대신 진흙과 나무를 재료로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이 과거 모습에 가까워지면 가난하고 불결하고 낙후한 도시 이미지를 재현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펜하겐이나 위넨 같은 도시가 매력적으로 보여도 이들 도시는 결코 서울이 아니다. 서울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서울의 과거에서 발견해야 한다. 뒷골목과 도시정책, 과거의 공동체를 재해석해 그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서울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길을 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수백 명의 과거 서울시장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18)